네, 신경계가 왜 생겨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계가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계신데요. 감정, 기억, 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기보다는 신경계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신 후에 하나씩 짚어보시는 것이 체계를 갖춘 지식을 갖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계는 왜 필요할까요? 신경계는 환경과 몸의 상황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여기 보이는 멍게류인데요. 멍게류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곳에 정착하고 나면은 모양을 이렇게 슬슬 바꿔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몸 안의 지방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리죠. 이 말인즉슨 움직일 때는 신경계가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신경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상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신경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가 하루 생활 리듬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조절한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겨울에 우울증이 늘어나는 사례입니다.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겨울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현상,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을 쬐어주면 됩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빛을 쬐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빛 치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신경계는 몸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감정이에요. 몸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보톡스 사진입니다. 보톡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얼굴의 근육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표정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변하는 정보를 뇌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좀 더 둔해지게 돼요. 우리 몸의 상태가 감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조금 더 일상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2002년 월드컵 때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렇게 자꾸 참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고요. 소리라도 지르게 되는 상태.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그냥 기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기쁨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무서워 할 수 있으면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저절로 굳게 되고요. 평소처럼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공포입니다. 무서울 때 냉정하게 평소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침대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요. 뭔가 하나를 시작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울한 상태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몸이 마음에 주는 영향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몸이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사용해서 반드시 우울증 약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는 방법을 우울증 치료에 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떠오르시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억눌러야 될 것, 무슨 파충류의 뇌 이런 시절부터 있었던 좀 하등하고 안 좋은 것,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도 학습과 합리적인 판단에 유용한, 합리적이라고 해도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이오와 도박과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네 묶음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한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카드 묶음씩 뒤집어 보게 돼요. 카드에는 10만 원 얻었습니다. 2만 원 잃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험자는 돈을 얻거나 잃게 되고요.
실험자는 모르고 있지만 실제 이 네 묶음 중에 두 묶음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돈을 얻게 되는 좋은 묶음이고요. 나머지 두 묶음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돈을 잃게 되는 나쁜 카드 묶음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피부에 땀 분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전도율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오와 도박 과제라고 하는 실험에 참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나쁜 카드를 뒤집을 때는 피부에 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좋은 카드를 뒤집을 때는 땀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편도체라거나 혹은 안아전두엽이라고 하는 내부위가 손상된 사람들은 좋은 카드건 나쁜 카드건 뒤집을 때 피부에 땀 분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편도체는 지금 보여드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양쪽 귀 안쪽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몸을 떨거나 피부에 땀 분비가 나거나 하는 이런 그 신체 반응으로 연결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안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일부분, 눈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 감정적인 내용과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들은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할 때 감정 정보를 잘 반영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안아전두엽이나 편도체가 손상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를 한 40번, 50번쯤 뒤집다 보면은 점점 좋은 카드를 많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왠지 이 카드는 좋지만 이 카드 묶음들은 싫어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카드를 한 100번쯤 뒤집다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이건 나쁜 결과를 가져와. 하지만 편도체나 안아전두엽이 손상되어서 감정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카드를 뒤집어도 좋은 카드를 더 많이 고르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내역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겨요.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흔들다리처럼 이제 높은 곳에 있다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내 앞에 괜찮게 생긴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나한테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일일이 알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이죠. 자, 이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겨나는 신경계의 세 번째 특징, 가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신경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구조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곧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 척 보시기에도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환경, 경험,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서 평생토록 구조가 변해가게 되는데요. 이런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은 신경계에 굉장히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소성이 신경계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신경계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일상에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에 더 익숙하죠.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언제 하는지 살펴봤더니 도덕성이 변했을 때만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개코라고 불리던 친구가 더 이상 냄새를 못 맡게 되어도, 혹은 기억력이 좋던 친구가 어렸을 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커피를 좋아하던 친구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인종차별주의자이던 사람이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도덕과 관련된 성격을 변하면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지내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지내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성격조차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 밑에 보여드리는 작은 숫자들이 나이예요. 나이 18세에서 68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기는 변했대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카카오톡이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없는 세상을 더 이상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역할에 따라, 내가 바뀌는 몸에 따라, 주변 세상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지금까지 신경계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몸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경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사실 신경계가 네트워크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경계가 어떤 네트워크냐라고 물으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계는요,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신경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연결된 것을 규칙적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런 요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연결된 것을 무작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신경계는 이 양쪽 끝에 있는 네트워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왜 작은 세상이라고 불리냐면, 그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친구도 알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세상 참 좁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작은 세상 네트워크 아래에 보시면 연결이 한두 개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고 연결이만 4개 이렇게 되는 연결이 많은 마당발 같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당발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규칙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좋아요. 반대로 반대 끝에 있는 무작위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에 퍼진 정보를 통합하기가 좋습니다. 그 중간에 신경 네트워크는 그 여러 지역의 정보를 좀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독립된 정보를 통합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뇌 속의 마당발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연결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마당발들을, 굉장히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마당발들을 리치 클럽, 부자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리치 클럽에는 해마,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도 포함이 되고요. 습관과 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무늬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억과 감정과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뇌는 네트워크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생겨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정규 분포,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 익숙합니다. 시험 점수라든가 평균 체중 같은 거를 쭉 분포를 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양쪽에 비정상들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점수가 평균이라야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가지의 다른 시뮬레이션된 신경 네트워크인데요. 위쪽에 보면 행동이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네트워크 1과 네트워크 2의 행동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을 보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두 네트워크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보강하고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정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하나에 딱 입력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정보만 이렇게 딱딱 머리에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기억들이 줄줄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것이 패턴 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기억 연상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 연결들이 동시에 다 항상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뇌 부분들 간이 어떤 연결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좀 덜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뇌 부위들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기능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 연결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병이랑 사람 얼굴이 있는 그림을 봤을 때 A, B 사이에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꽃병
꽃병이 보이고 B, C, D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꽃병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능적 연결에 따라서 뇌의 기능적 연결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자극을 봐도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능적인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사실과 오늘 여태까지 배운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뇌가 경험하는 지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극입니다. 빛, 냄새, 맛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몸 상태와 감정 상태입니다. 몸 상태와 감정 상태는 뇌 활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이 판단과 기억에 영향을 주고 학습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지도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기억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만 나의 지금이 국한되지 않고 연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경험한 일들도 나의 지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그룹의 참가자들한테는 실험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른 쪽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직접 시험지를 채점을 하게 하고 점수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씩 거짓말을 한 거죠. 직접 채점하신 분들은. 그래서 직접 채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실험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스스로 채점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 전에 성서의 10개를 떠올려보고 그 10개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요거만 했는데도요. 점수가 시험자가 채점한 경우랑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0개라는 사건을 잠깐 떠올림으로써 뭔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발라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그게 그 이후의 경험, 점수를 채점해서 보고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가 경험하는 지금에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극들, 거기에 대한 정보들, 몸 상태, 감정 상태, 내가 과거에 경험한 일들, 그리고 방금 전에 경험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 오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 이상의 굉장히 풍성한 순간인 거죠. 그리고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 안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는 대체로 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몸 상태, 감정 상태, 그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강연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다 다르고 그 방에는 100개의 지금이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가소성에 의해서 그 100개의 지금은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변해가게 될 겁니다. 사실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고민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의 뇌는 환경하고 무관하다. 환경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몸하고 무관하게 뇌라고 하는 것이 따로 활동할 수 있다. 아니면 나이가 들면 뇌는 더 이상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잘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최대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오늘 강연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고 유일한 지금 그런 순간순간 보내시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오늘 강연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